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제1야당 대선 경선이 대진표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인 입당인데 일단 배경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박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반기문 현상을 이제 지난 대선 때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출마 선언하고 나서 한 달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예. 출마 선언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뭐 메시지 없는 행보, 그 다음에 처가 리스크보다 본인 리스크 이러면서 지지율이 이제 하락 추세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큰 틀에서 본다면 반기문 학습 효과, 한 달 안에 뭔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빠르게 입당을 한 달째 되기 전에 입당을 결심하게 된 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지율 예. 하락을 반전을 이뤄내야 되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왜 하필 이번 주냐, 지난 어제였냐라고 얘기한다면 지지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난주 일요일 날 국민의힘 인사들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걸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벌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 하락 추세가 조금 멈칫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새로운 논란이 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줄리 논쟁. 여기에 예. 이제 벽화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초미의 이슈로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칫했다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소위 처가 리스크와 거기다 또 본인의 또 부마항쟁 그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발언 리스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 달 동안 해왔던 일이 또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맞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슈 전환을 할 필요가 있었고 어차피 입당하기로 한 거 이번에 입당을 통해서 지지율 하락을 좀 확실하게 막아내겠다. 불안정성을 없애고 안정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포석이 이번 주, 진짜 어저께 전격 입당을 결정하게 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야말로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했고 또 네거티브 공세를 막기 위한 배경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배경은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 지지율 하락을 막아야 되고 또 자꾸 이제 말 실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나오고 또 네거티브의 대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당에 이제 그 울타리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은 예. 아마도 느껴왔을 건데 이게 전격적으로 하게 된 배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사자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혼란과 누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판단을 해서 빨리 입당을 했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이번 그 계기를 통해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좀 크게 좀 깨달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냐면 이게 정치는 이렇게 기획한 대로만 되지를 않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검찰에 계실 때는 수사를 할 때 또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도 되지만 이게 정치의 영역이 들어오면 늘 뭐 언론에서 묻고 또 국민들이 궁금한 걸 계속 물으면 그게 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3지대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그 이후에 뭐 경선 전에는 입당한다고 했다가 또 8월 10일 또 8월 2일 계속 입당설이 계속 얘기되고 예. 결국 이제 7월 달에 전에 입당을 하게 돼 버렸는데 이렇게 뭔가 일정을 짜놓은 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는 자기의 소신,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어떤 기획적 일정으로 뭔가를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큰 교훈으로 좀 얻고 앞으로의 대선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발표하던 시간에 이준석 대표는 전남 여수 그리고 순천에 찾아서 서울에 없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휴가 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윤 전 총장이 입당 시점을 두고 당 지도부와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은 입당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처럼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난 예. 몇 달 동안 입당하냐 안 하냐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네. 입당을 해도 기싸움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호프 회동 때 이준석 대표가 네. 입당하시게 되면 하루나 이틀 전에 좀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입당한다는 연락을 사전에 받지 못했습니다. 뭐 어떤 기사를 보면은 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충분히 교감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날까지도 입당을 두고 사실은 공방을 주고 받았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의 입당 여부가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같이 갈 거지만 입당을 하고 가느냐 아니면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는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결국 지지율 때문에 내가 입당은 하지만 주도권을 놓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입당을 했어도 소위 말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 당 간의 이 주도권 경쟁 이 부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적인 예시를 갖다가 보여줬다. 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당내에서의 뭐 검증 과정 또 소위 당과 후보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뭐 예측이 가능한 그런 하루였죠. 예.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없는 상황에서의 입당. 뭐 당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할 때의 모습과 비교해도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저는 그 결례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어쨌든 그 야권의 지금 대선 그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야권의 그야말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당대표에게 일정 조율을 하지 않고 입당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 캠프가 아직 선거의 전체적인 그 과정을 잘 조율해 나가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예. 그 안에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어쨌든 8월 2일 날 입당설이 이제 외부에 누출되면서 캠프에서 이것을 그냥 원래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반전을 꾀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아마 예. 전격적 입당을 택한 것으로 보는데 네. 그 과정이 사실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뭐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뭐 쿨하게 이걸 뭐 버스 전 출발 전에 한 달 전에 뭐 미리 앉아서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은 불쾌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어떤 그 정당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정당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당 지도 체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캠프가 일정을 조율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야권의 대선 경선은 후보 12명, 네, 그야말로 슈퍼 경선 규모로 치러지게 됐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환영하는 후보들도 있겠습니다만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지금 12명이나 됐습니다. 예, 예. 이틀 전에 이제 11명의 주자가 간담회를 당사에서 진행을 했고 예. 당대표 주재하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 이제 12명이 되죠. 그래서 뭐 상당히 치열할 것이라고 보고 우선은 이제 크게는 이제 당 외에서 영입된 주자와 이제 그 당의 이제 전통적인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셨던 주자 간에 아마 대결 구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보면 윤석열 그 전 총장과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국 이제 당외 주자로서 새로운 얼굴의 이미지로 좀 끌고 나갈 것이고 또 이제 원래 이제 그 정치를 계속 하셨던 뭐 홍준표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등 이런 당내에 한 20여 년 이상 정치했던 분들과의 이제 피튀이는 이제 공방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예. 뭐 그 당내에서의 그 경쟁은 어쨌든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는 철저히 자제하겠지만 비전 검증을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국민의힘의 어떤 주자가 된 뒤에 결국 민주당하고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미리 사전에 백신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규명하는 이런 그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야권의 대권 주자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러니까 다음 달 4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에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앞두고 캠프 조직을 대대적으로 또 준비를 하면서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을 했는데
그렇다면 박 교수님께서는 야당 대선 경선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심플해졌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불확실성, 그러니까 당 내에 당 외에 유력한 후보가 있으니까 당내 경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간단해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경선이 치러지듯이 국민의힘의 경선도 윤석열 대 반윤석열 이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소위 민주당에서 또 2등을 둘러싸고 이 판을 뒤집으려면 어쨌든 2등이 돼야 되니까 이 2등을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듯이 반윤 전선의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걸 둘러싸고 주도권을 굉장히 이제 싸움이 있을 거다.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 전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누가 가져갔냐 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야금야금 이렇게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입당을 했으니까 이제는 당 내에서 어떤 지지율을 가져오기 위한 이런 2등 경쟁, 그러니까 반윤 전선의 주도권을 둘러싼 이중 연생이 뭐 당의 향후의 진로, 그 다음에 정책,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신상 검증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근데 민주당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민주당은 이 반 이재명 전선에 알맹이가 있어요. 당사자가 있습니다.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어요. 이들은 후보가 없어요. 대신에 후보가 없는 단일 세력, 단일 대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반윤 전선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반윤 전선은 실체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대우가 각기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한 대우가 아닌 다른 대우이기 때문에 이합 집산,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주도권 싸움 이런 게 훨씬 민주당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의 지금 뭐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이 대결 구도 못지않게 윤석열 대 반윤석열 이 경쟁 구도가 굉장히 언론의 집중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행보를 좀 짚어볼 텐데 특히나 여권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첫 전국 순회에 나섰습니다. 일단 첫 방문지가 대구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른바 이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백제 논란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강점으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보는데요. 사실 백제 논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난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호남 후보로는 한계가 있으니 호남이 지지하는 영남 출신 후보를 민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사실은 이거는 뭐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그렇게 낯선 상황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이런 얘기가 백제 논란으로 지역주의로 이제 흘렀었는데 이제 백제 논란이 조금 가라앉고 당내에서 이제 이러면서 나는 영남 출신 후보다, 확장성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더불어서 윤석열 후보와 대비되는 차별성, 그러니까 120시간 논란인데 대구 가서 뭘 했냐 하면은 전태일 열사 집을 찾아갔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윤석열과의 차별점도 보이면서 다른 민주당 내의 후보들과의 어떤 차별성, 그러니까 좀 확장성 측면에서 본인이 훨씬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 큰 틀의 차원에서의 차이점을 갖다가 보여준 행보이기 때문에 대구를 찾은 것은 뭐 보수의 심장을 찾았다라는 의미보다는 현재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이미지, 그런 어떤 포지션, 이걸 찾기 위한 행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행보고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큰 의미를 부여를 해주셨는데요. 박 교수 말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그렇죠. 어쨌든 백제 발언 논란하면서 이제 호남의 이제 약간 좀 지역주의 문제를 또 자극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를 저는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고 맞받은 것이라고 보고 그 맞받으면서 본인이 실제로 영남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실제 민주당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이제 구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유효하게 먹힐 거라고 보고 그 또한 의미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경선은 이제 자기 본인으로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본선을 준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어차피 그 대구 경북을 공략해야 우리가 본선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첫 전국 순회에 나선 날 같은 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홈그라운드,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 현안 간담회를 열었는데 적진을 파고들었다, 적진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대구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방문을 하니까 이제 빈집에 이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사실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11일부터 실제 지금 전국 순회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충남, 뭐 영남, 호남 다 달렸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빈집에 들어갔다 혹은 적진으로 들어갔다 뭐 이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메시지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사실 경기 북부도 설치에 대한 메시지를 냈어요. 물론 이게 경기 북부도가 경기도가 워낙 크니까 이거를 북부와 남부로 좀 쪼개자 이 얘기는 사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35년 된 얘기고 경기도의 도지사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는 얘기긴 한데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이분에 대해서 또 그 정확히 공격을 했거든요. 뭐냐면 경기 북부를 분할하는 거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리 늘어나니까 좋아하는 거지 실제 경기 북부에 사는 사람들의 민생에는 큰 관계가 없다. 오히려 경기 남부의 대부분 뭐 그 수원이나 뭐 평택이나 이쪽에 그 반도체 공장이나 다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은 지역 총생산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북부로 어떻게 보면 그 세수로 공급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북부만 따로 이렇게 쪼갠다고 하면 경기 북부 도민들한테 뭐가 돌아가겠는가 이런 문제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 뭐 빈집에 들어갔다 이런 논쟁보다는 하나의 이제 아젠다와 정책을 던졌기 때문에 이 정책이 어쨌든 그 민주당 내에서는 또 논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 교수님께서는 이 이낙연 후보의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네. 뭐 기존의 성남시장 할 때도 그랬지만 지난 코로나 시국 동안에 뭐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간다던가 또는 이제 경기도민들한테는 사실 직접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훨씬 많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의 만족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계곡 정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경기도에서 일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몰라서 경기도를 뭐 빈집을 찾아갔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경기북도 설치 문제는 오래된 이슈거든요. 근데 굳이 이 이슈를 꺼낸 이유는 여론 주도층을 갖다가 흔들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 반대했고 또 수원이라든지 이런 광역도시가 자치구 이렇게 만드는 거에도 반대했었거든요. 이런 것과 차별성을 두게 되면 자 경기 북도가 새로 생기고 수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광역시가 생겨나가게 되면 소위 말하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 고위 공무원들. 자리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네. 지역 정치인들, 지역 유지들에게 이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파고든 거예요. 그들에게 이득을 주겠다가 아니라 여론 주도층에게 이낙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각인시키고 나와 손잡으면 나를 지지해주면 경기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여론 주도층을 흔들기 위한 포석인 거다. 나름 저는 굉장히 설계를 잘한 포석이라고 봐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과 차별성을 두고 여론 주도층을 흔들 수 있는 이슈를 찾기는 했다. 다만 그 효과는 좀 미지수인 것 같긴 합니다. 이낙연 후보의 행보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낙연 후보 또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좀 선을 그었는데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김철민 이제 조직총괄본부장이 이제 그 단일화 이슈를 계속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 아주 단호하게 이걸 맞받았습니다. 뭐 심지어 주제 넘는 말을 하고 있다는 형식으로까지 그러니까 현역 의원한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거는 이제 조기에 차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있는데 이게 뭐 후보 단일화 한다는 거는 결국 뭐 정세균 후보한테 이낙연 밀어달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다음 달 초에는 이재명 후보와 이제 골든 클로스를 할 거다 이런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좀 지지해달라 이런 겁니다. 근데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고 끌려가게 되면 아마도 이제 단일화 이슈로 딱 넘어가게 되면 무수한 토론회나 언론으로부터 단일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수세에 몰려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선거에 선거 전이 전개되지도 않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충청권부터 이제 9월 4일부터 이제 유세가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유세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기에 네.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두 분의 단일화가 없이 과연 이재명 지사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건 본인은 단호하게 긋고 싶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주제는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불쾌감을 드러내듯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본경선 이제 20번 토론 중에서 이제 딱 한 번 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만약에 본인이 응해서 됐을 때 대세가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정말 큰 변수였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본경선의 시작 마당이고 예. 그리고 단일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후보로 확정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확정을 못해요. 네네. 자, 그렇게 본다면 괜히 단일화해가지고 본인의 가치만 떨어뜨리고 대세론도 바꾸지 못한다면 예. 오히려 다음에 들어설 정권과 척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재명 정부와 척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일화 얘기 꺼내는 거는 본인에게는 무조건 손해인 거고요. 단일화를 하더라도 네. 정말로 막판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막판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된다. 그리고 본인은 가능성이 좀 없어졌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마지막 변수로서 본인이 마지막에 어떤 커다란 카드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다음 정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예.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직은 초기고 본경선 초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본인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뀌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무리 있지 예.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아직은 아니지만 막판 단일화를 관측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그렇죠. 전망을 단일화는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를 견제해야 되는 친문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일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카드는 단일화 카드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박 교수님 얘기한 대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경선은 9월 4일 날 이제 대전 충남, 그다음 9월 5일 날 세종 충북, 그다음에 9월 11일이죠. 대구 경북 이렇게 일정이 이제 유세 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9월 12일 날 1차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1차 투표 이전에 어떤 결정을 해서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이런 단일화를 그 전략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